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용주 네. 부대변인도 내년 총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목표로 하고 열심히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목포로 나가시나요? 아니요, 목표는 아니고요. 저기 평화의 도시 파주, 네. 운정 신도시 쪽에 지금 둥지를 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총선이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총선 등판설. 자, 장관의 총선 출마설까지도 새록새록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동훈 장관도 이제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배종찬 소장님의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희 왜 내년 총선에 대한 저희 구상은 안 궁금하십니까?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게 될 거다.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개각 대상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출마할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의 제1의 원칙은 있습니다. 내년에 배지는 무조건 단다. 네. 그래가지고 무슨 험지로 가라, 비례대표 한 25번 받아라 이런 것들은요 다 그냥 분석가들이 하는 말들이고 어쨌든 내년에 배지 안 달면요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곳도 안 나갈 것 같다. 무조건 배지 달러 나간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도는 건 뭐 때문일까요? 그건 그냥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지금 거의 한 3주 동안 처음에 이준석 신당론이 정가를 휩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거 계속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띄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대권에 꿈이 있는 분이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만 너무 부각되는 거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나도 좀 더 센 발언을 해야지라고 하니까 측근들이 이렇게 흘린 거 아니에요. 가장 센 곳에 가서 우리 원희룡 장관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희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한 주장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원희룡 장관의 계양을 출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또 당내에서는 관련해서 반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속내를 보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예요. 지금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금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촉발의 어떤 바탕은 이준석이다. 전 그래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출격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출격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보면 미래 권력이거든요. 이준석, 한동훈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나 원희룡이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가장 크게 이제 도박판을 벌이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 그러니까 야당의 대권 주자로서 1위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 내가 붙겠어. 던져야 사람들이 이준석과 한동훈에 갔던 눈길을 본인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조금 너무 얕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은 그런 험지에 출마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경기도 북부 쪽에 있는 본인이 신도시를 좀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있는 쪽에 와서 안착할 공산이 크고요.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출마선은 대구에서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출마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은 법무행정이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돈 써가면서 선거운동 하셔야지 공정과 상식하지 않겠습니까? 왜 법무부 장관의 일정을 통해서 어떤 공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처럼 돌아다니면 안 된다. 빨리 하루바삐 저기 법무행정 정리하시고 나오셔서 필드로 나오셔서 좀 마음껏 출마선 하셔라. 방금 전에 원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북부를 얘기하셨는데 고향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향 정도 될 것 같아요. 양평 가면
아마 끝날 거예요. 거기는 제가 봐서는 험지가 아니라요. 그냥 거기는 감옥이죠. 왜? 저는 양평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는 것만큼 본인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한때는 또 그런 이야기가 물론 양평이 나오게 이제 됐으니까요. 민주당 진영이 약한 곳이긴 하지만 양평 국민들이 지금 뭐 대단히 화가 안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희룡 장관 오면요 공격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공격거리가 아니라 팩트에 의거해서 양평 국민의 십수년의 수건 사업을 틀어버렸어. 이거는 당선되기 쉽지 않죠. 네. 고향으로 갈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뭐 실제 이제 인천 계양을 최종 선택할지 어떨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안 것 같고요. 한다니까요. 네. 안 해요. 지켜보지도 마세요. 한동훈 장관은 뭐 서울 종로 출마설도 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출격을 하면 네. 수도권 여론 또 청년 MZ 세대 유권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원희룡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입장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인자나 측근들이 국민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권력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환호는 받을 수 있어요.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쉬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는 이방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암행어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방은 그냥 사또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권력 집단이라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뭐 옹호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다수의 국민들이 뭐야 같은 편이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네. 이런 평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고 지지율이 높다면은 그런 행보가 맞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원희룡 장관으로 내년 총선 외연 확장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힘들어 보인다. 뭐 추가해서 여쭤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또 경쟁자론도 나오고 있는데 예. 누구의 파괴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까? 내년 총선에 있어서요. 네. 비교가 안 되겠죠.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율 뺏어오고 뭐 민주당의 지지율도 뺏어올 거란 말이에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냥 보수파의 울타리, 국민의힘의 울타리에 있는 분이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를 뛰쳐나가는 사람이잖아요. 파괴력은 이준석 대표가 훨씬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지지하는 쪽이나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쪽이나 좀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준석 나쁜 사람 한동훈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들은 보수 우파의 중요한 자원들이거든요. 나중에 되면 정말 경쟁을 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좀 서로 응원해주고 뭐 서로 뭐 지원해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맞아요.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면 더 큰 파괴력이 손을 잡지 않더라도 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만 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있죠. 뭐가요?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그럼요. 이제 둘이 미래 권력으로서 그런 그림은 예쁘게 그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는 현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운데서 다 이제 분탕질을 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도 결국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해도 끄덕끄덕 할 정도로 소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어도 이제는 뭐 거부감이 안 들 정도예요. 그런 분이 지금 총선에 나왔다는 건 결국에는 대통령 대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준석 뭐 전 대표와 합을 같이 하면 보수에 좋은 자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결말이 한동훈 장관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왜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작도 안 했는데 결말 안 왜 좋다고 그러냐 어떻게 아까 해요? 말씀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좋으면 네. 진짜 대통령 성대모사라도 해도 당선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떠오르긴 하네요. 대통령 그렇지요. 성대모사를 하네요.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을 때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용을 쓰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 보수를 결집해서 극단의 정치를 통해서 뭔가 현 정부를 막 방어를 하려고 해도
강서구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아직 뭐 한 두세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민심이 쉽게 식지 않아요. 민심은요. 냄비가 아니에요. 정말 소뚜껑처럼 뜨겁게 그 묵직하게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뚝배기다. 뚝배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투루 보고 또 극단 정치로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저는 한동훈 장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관심도가 하여튼 폭등하는 것만은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빅데이터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급량보다도 더 많아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띄우는 건 민주당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이런 부분들이 한 장관을 오히려 더 키워줘서 네. 총선에 이 중량감이 더 큰 영향력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 민주당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과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한동훈 장관 말이 맞아요. 민주당이 띄운 측면이 있죠. 근데 이 원인에는 한동훈 장관 스스로 또 시비를 걸면서 본인 스스로의 몸값을 키웠던 것도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건데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민주당이든 어떤 특정 정당이든 띄움이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잖아요. 띄우고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것듯이 민주당이 띄워줬으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남을 욕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정치, 남을 비판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정치 이런 거 말고 저는 출사하면서 민주당과 갑자기 좀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좀 뭔가 협치하고 좀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민주당과 뭔가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동훈 장관 제가 야, 이 사람 머리 좋고 정치 잘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더 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좀 독설 같지만 끝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서영주 부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민주당에서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 소장님 얼마 전에 이제 대전을 방문했을 때인가요? 네. 한동훈 장관이 자신은 여의도의 언어 문법이 아니고 5천만의 언어와 문법으로 소통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저게 여의도에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에 쌓여가지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깨부수겠습니다. 이러한 정치를 선언하는 포부를 여기서 밝혔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절대 갑옷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갑옷 그리고 대통령이 아낀다라는 측근이라는 갑옷 둘 다 벗고 진짜 완전히 사자울이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 검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선생님, 총선 선거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각 총출동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원희룡 장관도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장차관 동시 출마 설도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장미란 차관 출마설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내각 총출동설 어떻게 보시는지 총선 때 활약이 있을지. 이분들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리한 지역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은 불리하거나 접전 지역에 나갔을 때 이분들이 저 대통령 측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제가 장관했습니다. 대통령 용산에서 참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득표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리 현수막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관, 차관, 용산에 참모라면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사진 그런 것들을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어요라는 것이 내년 총선에 현재까지는 썩 긍정적으로 표심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각이 나온다면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효과적인데 그렇죠.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다가 쓰기 어렵다면 이것은 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 내각 총출동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첫 번째는 이래서 국정 운영이 이 모양이었구나. 네? 왜냐면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들이 많으니. 아니 내각이란 게 뭡니까? 국정에서 각 분야에서 이 나라를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봉사자의 최일선에 있는 장차관들이 야 이제 장 열리면 나와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의 신뢰가 하나도 없구나. 어떤 점에서요? 왜냐면은 이 내각까지 출동시켜서라도 총선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지요. 뭐 김기현 지도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재영입이 뭐 쓸만한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나머지 내각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굳이 저는 용산에 나오는 뭐 검찰 출신들이나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까지는 뭐 이해는 되나 내각들까지 다 싸그리 쓸어서 총선에 투입할 만큼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 이 현재 상황인가라는 장미란 차관은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좀 주목받지 않을까요? 뭐 거기는 이제 좀 논외로 하고요. 예전부터 뭐 좀 그런 출마설들이 있었고 예전에 장 소장님께서도 한번 제가 아마 2016년에. 라디오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서 2016년 총선. 거긴 상징성이 있어서 그건 별 건으로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는 분들 해수부도 그렇고요. 나라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지금 벌써 지금 예산도 안 끝났는데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과연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갔겠냐라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또 현수막 논란으로 크게 또 당에서 민명기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비판이 또 일어났고 또 여론도 상당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국민은 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허영 의원이 또 비판과 논란인 또 중심에 섰고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이 설친다 발언까지 당내에서는 지금 MZ세대 여성 중도층 지지를 받아야 되고 끌어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청년층이나 세대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거 지지와 상관없이요 다 잘못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뭐 현수막의 논란, 허영 의원의 말실수, 최강욱 의원의 발언은 뭐 거의 혐오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라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개딸들한테 혼나시려고. 혼나도 혼날 건 혼나야 됩니다. 그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머뭇거리면서 뭐 이건 이랬고 현수막은 뭐 업체가 잘못했고 허영 의원은 이거를 뭐 선거제에 대해서 저기가 어깃장을 부리니까 뭐 이거를 좀 대응하다 보니 말이 좀 혼난 거 있지만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등 뭐 최강욱 의원의 발언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이 이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건 다 실수한 거예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만큼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느슨해졌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통해서 당이 조금 더 긴장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정말 신속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관용 원칙으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반에 나타난 부분들을 당에서 대우각성해서요. 다시 좀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서 좀 뭔가 좀 열심히 일하고요. 이런 설화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뭔가 단단한 장치를 해야 되겠다. 최현준 부대변인께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더 센 징계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또 최 전 의원을 오히려 두둔하는 강성 친명 지지층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네요. 뭐 단막에 잘라내면 제일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파격적인 징계. 더 신속한 징계. 뭐 말하자면 뭐 제명을 바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하루 반나절이 지나지 않도록 징계를 했었으면 훨씬 더 명백했겠죠. 명쾌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의 이거 뭐 어떤 소명 없이 최고위에서 긴급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딸들이든 장성 지지층이든 그걸 옹호하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심정을 제대로 읽으셔야 된다.
이제는 총선 앞두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조금 더 단호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봅니까?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관리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최강욱 의원은 개딸들한테 아마 영웅시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더 주목해 보세요. 내일 윤미향 의원 출판 기념회 있거든요. 북콘서트 한대요. 거기 또 최강욱 의원 간대요. 조국 전 장관은 윤미향 화이팅! 이런 영상 축사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할까? 그 안건 발언을 내일 또 할까?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할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의 문제점은 이런 거죠. 저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런 일을 처리하는 자기 정화 기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도 잘못됐어요.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터졌을 때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돼? 왜 주식 뭐 코인 거래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재수없게 걸렸네. 너희들은 안 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저런 반응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 이것은요 민주당이 대단히 지금 병들어 있다. 큰일 났다. 이런 실수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강욱 의원 어떻게 6개월밖에 징계를 안 해요. 저거는 제명시켜야 될 사안이죠. 이거 저런 발언을 한 분들도 문제지만 저런 거를 수습하고 조치하는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더 큰 문제를 앞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은 내년 총선 공천이 강성 지지층들이 유튜브 공천이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비명계 지금 12월 탈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의원이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네 분의 의원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도덕성 회복해라.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다. 우리 바꿔나가자.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저 네 분은 기본적으로 당을 나올 가능성이 높고 더 추가로 탈당할 분들이 있을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합류할 것인가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그냥 독자적인 민주당 세력으로 범민주당 세력으로 남아있을까 아니면은 이준석 신당과 함께 제3지대에서 일정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시청자분들께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유주 부대변인은요.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저는 좀 장소영하고 반대 입장이죠. 왜요? 이 네 분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 네. 당내에 있을 거.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뭐 원칙과 상식 안 나가신다고요? 안 나가죠. 왜 안 나가냐면 이분들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뭐 당의 당성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정치 구도상 지금 이 모임을 세게 하면 할수록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아 공천을 받을 당내에서 가능성이 싸웠을 오히려 때는 커지고 그렇죠. 있다. 밖에서 싸우면은요 이제 넌 왜지요. 그래서 제가 이상민 의원이 참 영리하지 못하다라고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참을성이 없다거나 인내가 없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습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 네 분은 싸워본 것이죠. 예전 2016년 6년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직구모임에 민진모의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을 때요. 민진 모임이요? 민진모. 그 당시에 있던 모임들이요. 지금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라라고 많이 했었어요. 주류에서 나가라. 왜 여기서 이렇게 대표를 흔드냐. 그랬는데 안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다 공천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이게 국민 총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당에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들을 소수잖아요. 민주부 소수였거든요. 소수인 사람들을 공천학살 하잖아요. 뭐 총선에서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살려줘요. 그래서 그런 전법을 구사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굳이 이 네 분이 그런 밑자락을 깔고 하시는 건 아닌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정치 구조상 이 안에서 그렇게 싸우신 분들은 살아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안 떠난다가 맞습니다. 아 이거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서영주 부대변인은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은 공천을 받을 것이다. 저는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요 서영주 부대변인 당협위원장은 아직 아니시잖아요. 전략은 정치 아니지만. 지망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칙과 상식 모임에 합류하세요. 이게 달라요. 이게 어떤 게 다르냐면 이게 배지를 달고 쓴소리를 해서 살아남는 것과 이렇게 아직은 후보자. 이게 그 뭐라죠? 이 가지만 있는 이 정치 신인들은요 잘못 스쳤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소장님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비상식적이었나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동훈 장관과 비교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26일 천하 용인과 함께 대구를 간다고 그럽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외국인 과학 인재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어로 또 농담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이준석 전 대표와 또 비교되는 모습으로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이 오는 26일에 이 대구 행보 한 장관을 좀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도 보여져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연락망을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공지만 때렸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대단히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중요한 행사인 것 같고 여기서 어떠한 신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과 보수파 쪽에는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집중도가 높아지잖아요.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걱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배틀식으로 간 거라고 좀 보여요. 아, 네, 배틀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에서 온 대리인이에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과 비교를 하는 이준석의 정치를 보여주겠다. 저는 26일에 가서 아마 지금 뭐 그냥 공지를 해서 저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사진을 4시간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찍게 되면 봐 이준석 나는 3시간 난 4시간이야 아니면 네. 6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지금 대구에서는 보수의 경쟁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영준 부대변인께는 이 이야기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한동훈, 이준석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조추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자, 최근 송영길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해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조 전 장관은 송 전 대표와 신당 연원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조국 신당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또 활발한 총선 움직임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신당의 움직임들은 여야 막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조추송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또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세 분 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신당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건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하고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건데 송 전 대표도 조국 전 장관과 직접 연락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라고 정확한 워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당연히 송 전 대표하고 직접 연락한 적은 없지요. 근데 이제 신당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게 선거제하고 걸려 있잖아요. 병리병으로 가느냐 준연동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정해져야만 신당에 대한 추동력이 생길 것인데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좋으나 현실화되기는까지는 조금 여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국 신당의 민주당 영향 타격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타격이라기보다는 영향은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 아주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강성이든 강성이 아니든 간에 중립적이든 간에 본인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서 좋긴 하지만 저는 영향은 뭐 플러스 요인도 정당 정치로서는 있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께서 가진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페널티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저기 민주당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 소장님은 조추송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이분들 정치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보복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자신이 당한 것만큼 되돌려주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원한이 있고 보복 심리가 있는 분들은 정치 그만하셔라 라고 조언해드립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하셨어야 되는데. 대통령 되셨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